근대 이성의 몰락과 재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세 주제를 이 뭐 동영상도 안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 그 해주시던 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안 했는데 이번부터 하겠습니다. 워낙 AI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냥 올려면 지가 다 편집해주고 지가 다 쇼트 만들어주고 이 AI 좋은 거 많다는 얘기는 규진 씨 오기 전에 빨리 자랑해놔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부터 이제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동영상도. 자, 이성이란 게 뭘까? 이성이란 게 뭐냐고 생각해 보면 이성의 의미는 항상 같은가? 그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고요. 이성은 뭐 초감성적인 진리, 그러니까 감각에 영향받지 않고 완전히 객관적인 진리. 근데 완전히 객관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 이렇게 사전적으로 아주 초급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필연적인 진리도 있을까? 보편적인 진리는 있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보편이란 게 자리를 잃어버렸는데 보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성이란 것도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성이란 것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를 보면서 한번 이성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크라테스, 우리가 뭐 철학하면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하죠. 그 뭐 다른 사람들도 많았지만 흔히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연결되는 그 라인을 이제 철학의 시조로 보는데,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자기 성찰이죠. 우리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내가 누군가 잘 알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방향성. 나는 뭐 항상 옳고 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는 그 방향성, 철학적 의미로 하면 정향이라고 그러죠. 어떤 정해진 방향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중시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이성은 뭐냐면 내가 나를 잘 보는 게 이성이라는 거죠. 세계는 관심 없어. 내가 나를 잘 보고 내가 나를 잘 본 그것에 기초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성의 능력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잠시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개소리. 요새 어떤 페이스북에 개소리 방지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그게 있던데.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까는 게 있던데 아주 위트 있더라고, 그 양반 올리는 거 보면.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시작이 됐고, 그 제자의 플라톤은 이제 이성의 기준을 외부로 보는 거죠.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외부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데아, 오늘날 아이디어의 그런 어원이 되는 이데아를 봤던 거죠. 이데아는 뭐 우리 서당한 사람들, 오래 한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냥 어떤 진리 체계, 보편 체계가 우리 밖에 넘어 세계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개별자 이데아로 나타났을 때 원 이데아의 어떤 모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데아는 볼 수 없다. 우리가 플라톤이 말한 동굴에서 비춰는 그 빛의 비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빛을 못 보고 그림자만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빛을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성의 기준 외부에 있고 인간이 가지는 이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인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의 모든 것은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그 에르곤이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 에르곤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거죠. 이성이 뭐라는 것은 스승들이 다 증명을 했어. 나를 성찰하는 힘, 혹은 외부의 어떤 보편적 기준 이데아를 찾는 힘, 그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에르곤. 에르곤은 모든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성을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는 인간에게는 그게 뭐냐, 이성이다. 나를 성찰하는 힘이 있고 세계에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힘, 그것이 곧 이성이고 그것이 있어야만 도덕적, 윤리적 인간이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헬라 철학 전공한 분들이 보면 이렇게 세 글자로 세 문장으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정리하는 게 뭐 참 그렇지만 이상하게 보겠죠. 우리는 뭐 초보 단계에서 이렇게만 해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이해했다. 그러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했죠? 롤라 씨. 근데 이제 플라톤 전통이 갑자기 사도 바울에 오면서, 뭐 플라톤은 물론 이제 기원전 한 400~500년 사람이니까 죽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헬라 전통, 로마 전통, 라틴 전통 안에 있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네오 플라톤주의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신학을 전개하는 거 보면 굉장히 플라톤 철학에 입각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플라톤과 이제 기독교 성경의 세계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방향성, 인간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아주 이 플라톤 철학과 이 기독교가 만드는데 주요 핵심 사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던, 우리가 흔히 미국식으로 말하면 어거스틴이 되죠. 그 사람의 그 두 왕국, 지상 왕국과 천상의 왕국, 두 왕국 사상이 있죠. 그건 뭐냐면 플라톤이 말하는 어떤 보편적인 이데아와 개별적인 이데아, 그 보편적인 이데아의 모사인 개별적인 이데아, 그 두 왕국이 전개된다고 하는 것이고, 처음에 두 왕국은 붙어 있었어요. 에덴은 붙어 있었다가 이렇게 쭉 두 왕국이 쫙 갔다가 종말이 되면 다시 합쳐요. 종말이 때 가면 하늘의 왕국과 지상의 왕국이 다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 물고기 양식이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그 기독교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마패처럼 썼잖아요. 그것이 바로 역사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나온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 양식이 기독교인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윤리가 설자를 잃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이성이 도덕적 실천을 자꾸 해야만, 이성을 자꾸 찾아야만, 이성을 고양시켜야만 도덕적, 실천적, 윤리적 인간이 되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윤리가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면 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뭐 윤리 따위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윤리가 설자를 없어지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플라톤도 사라졌죠. 기독교 세계에서는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플라톤의 사상은 기독교 신학 안에 살아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 살아남아 있는 것조차도 없었던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세상에 갔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신앙은 곧 이성이 됩니다. 교회가 말하는 게 곧 진리고 보편적 진리고, 교회가 말하는 게 곧 윤리고, 교회가 말하는 게 곧 모든 것의 기초가 되니까 어떤 이성이라는 게 따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곧 이성이 되어버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오니까 신앙이 이성이니까 이성이 곧 진리고, 그러면 교회가 하는 교회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되어버려서 뭐 이런 마녀 사냥도 많아지는 것이고요. 조금만 해도 이단으로 화형도 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은 전혀 자기들이 비이성적 행동을 한다고 생각 못 했던 거죠. 이성적으로 하는 거죠. 신앙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를 부활시킨 건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세력이 막 커지면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집트 북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엄청난 지성의 상징이었잖아요. 거기 엄청난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다 그러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바로 이제 무슬림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슬람 사상은 뭐 일부 요즘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나는 뭐 연구를 깊이 하는 사람이 못 되는데, 그 기독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교회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엄청 무시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 그럼 나중에 회의를 하면서 하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도 사도의 권위를 달라고 원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같은 원제자들한테 매달리니까, 야, 그래, 너도 사도 시켜줄게. 그 대신 우리 이 유대 나와버린 건드리지 말고 저 이방 가서 해. 로마나 이런 데 가서, 소아시아 가서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런 사람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야, 이거 뭐냐, 쟤는. 그래도 일부에서는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고 예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제자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 형제 중에 또 야고보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둘이 이제 쌍두마차로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아리까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기울었다가 안 기울었다. 코바디스 영화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쯤에 가서. 그런데 야고보는 끝까지 이제 뭐 그냥 자기만의 그 사상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다 로마로 이제 멸망하고 나서 뿔뿔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생기면서 아랍에 가서 살고, 그러다가 이제 마호메트가 나타나니까 요거를 이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
전통의 예루살렘 교회 전통의 기독교를 이용해 보고 싶은 거죠. 유대교는 아닌 거예요. 유대교는 뭔가 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마호멧이 예루살렘계 기독교회를 이용했다는 것이 제 학설인데 그런 논문은 많이 아직 나온 게 없더라고요. 뇌피셜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뇌피셜인데 한두 개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감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되는 거지. 뇌피셜에도 근거 있는 뇌피셜입니다. 약간 이데아를 가진 뇌피셜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 10세기 초, 11세기 초까지 뭐 스페인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페인 가보면 정말 한 마을의 사이를 두고 그냥 마을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로 길 이름 다 따오니까 예루살렘로라면 이쪽 마을은 마호메트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호멧이 다스릴 때, 그러니까 무슬림 세력이 다스릴 때, 마호멧이 아니라 무슬림 세력이 다스릴 때 스페인정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스페인 지역의 몇몇에 남아 있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남아 있었고 왜 이 무슬림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바로 골목 하나 사이를 두고 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다시 그 무슬림 세력이 스페인에서 쫓겨나면서 카톨릭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 때려잡기 시작하고 다 쫓겨내고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노자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쫓겨나서 생겨났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13세기, 14세기 그때부터 이제 악마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무슬림들하고 워낙 친하게 지냈으니까 스페인에서 무슬림이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게 또 미움을 사지 않았나. 저것들 완전 이단이다. 이단들하고 친하고 말이야. 그 악마의 세력들하고 친하고 그랬으니까 더 이 카톨릭 세력이 그들을 못 봐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걸 보면 그걸 제일 뭐 다른 영화도 많겠지만 제일 잘 다룬 영화가 바로 고야의 유령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잘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스페인에서 카톨릭 세력이 스페인을 점령했을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아주 잘 그리는 영화가 고야가 본 유령 같은 세상입니다. 고야의 유령이라고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의미는 항상 같은지 아까 다시 나왔던 질문인데요. 이성은 그래 초감성적이고 진리,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파악한 능력인데 말하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사회와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성이 도전받고 시대에 따라서 이성이 도전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서 많은 책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고 없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탄 얘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도서관 하나가 불타서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하나가 희극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극론과 희극론인데 진짜 희극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비극론만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일부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 희극론의 존재를 얘기한 것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관은 아시죠? 장미의 이름으로. 그 영화 보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탄 얘기는 아니고 딴 데 있던 도서관이 탄 건데 거기서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희극론이 타버린 거죠.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그걸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무슬림들이 그래서 그 도서관을 불태웠다라고 하는데 그건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뭐 뒤집어 보면 기독교 게릴라들이 오히려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불태웠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진리의 보고들이 보면서 야, 이슬람이 또 정당화를 확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기독교에서는. 뭐 역사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 불난 건 확실하고 7, 8세기경에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이 생기고 나서 불난 건 확실한데 기독교권에서는 이슬람이 불질렀다. 무슬림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덕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카톨릭 신학의 기초를 세운 분이죠. 그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용해서 신앙이 이성이란 틀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본래는 이제 신앙이 이성인 시대, 중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뭐 논리는 없어. 그러니까 논리가 없으니까 맨날 화형시키고 뭐 종교 재판하고 그래. 근데 이제 이 아퀴나스가 신앙과 이성이라는 걸 합쳐버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유명한 신존재 증명입니다. 증명이란 건 이성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성적 행위잖아요. 기독교 신앙 자체는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성을 자꾸 우위에 두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바로 창조과학 같은 거예요.
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지 창조론이 인정받지 않겠냐? 그럼 제대로 된 과학을 하든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과학한다 그러면서 그게 창조과학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신존재 증명이란 말도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신존재가 어떻게 증명이 돼? 이성의 영역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워낙 아퀴나스가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오늘날도 토마스의 이름을 따서 토미즘이라고 하는 철학의 분야는 굉장히 철학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 감각과 이성, 감성과 이성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했다는 점에서는 아퀴나스 신학도 굉장히 철학도 유명합니다. 그 시대 신학자들은 모두 철학자였던 거죠, 사실은. 신학과 철학의 구분이 안 되어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성과 신학의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 아퀴나스는 솔직히 마르틴 루터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기껏해 한 300년 차이 정도. 300년, 예. 그러면은 카톨릭의 어떤 그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늦게 정립이 됐다는 뜻입니까? 그렇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천년 이상을 그러면은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 신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윤리 시간에 우리 땐 국민윤리였는데 윤리 시간에 무슨 뭐 많은 학자들 이름 나와요. 신학과 철학의 구분이 모호할 때. 근데 그런 뭐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 말고 다른 어거스틴 또 있어.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한 것도 한 2세기밖에 안 돼요. 한 2세기부터 한 5세기까지 3세기밖에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학문적인 게 없었어요. 진짜 누가 있어 그 시대에 활동한 철학자, 신학자도 철학. 어거스틴이 4세기경이지. 392. 그러니까 4세기 말. 어거스틴이 웬만큼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게 근데 어거스틴 신학은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어거스틴 때 물론 신교라는 게 없었는데 어거스틴의 신학은 어거스틴의 신학은 고스란히 개신교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어거스틴 인기가 없었습니다. 두왕국론도 사실은 카톨릭에서는 별로 환영하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카테곤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누굽니까? 조르조 아간벤이라고 이탈리아 지금 살아있는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한 왕국과 영광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카테곤이라는 영어가 있었대요. 그 카테곤은 뭐냐면 종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올까 봐. 근데 3세기 이후에 이 교황청 오늘 기병 씨 없으니까 카톨릭 마음대로 까도 되겠다. 3세기, 4세기 이후에 교황청이 한 일이라고는 카테곤 역할을 했다는 거지. 종말을 자꾸 지연시켜서 종말이 필요 없고 세상이 곧 그 지연된 종말로 통해 세상이 곧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천국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졌던 거죠. 그 이제 뭐 사실 조르조 아간벤도 이탈리아의 유명한 뭐 카톨릭 배경을 가진 철학자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아간벤이 한 말입니다. 그게 왕국과 영광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잘 이제 계속 지연시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비교를 하자면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어떤 게 더 이성적인 겁니까? 굳이 오늘날에 말하는 이성을 기준으로 삼자면 카톨릭이죠. 아퀴나스 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오늘날 이성을 다시 강조하는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로 기우는 게 뭐 지젝도 사실 지젝은 엄격하게 말하면 정교회 출신이죠. 동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그 볼프라고 하는 미슐라 볼프라고 하는 예일의 신학부에 있는 사람, 예일 신학부 교수인데 그 양반도 정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가 정접점이 없다면 정교회를 통해서 만나보자라고 해서 기독교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지젝도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거 개신교만으로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없다는 게 그 사람들 생각이죠. 왜냐하면 일단 이성을 중심으로 하면 일단 이성을 주관하는 그런 단체도 뭐 단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거대 조직도 있어야 되는데 개신교는 그게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은근히 그 지적 같은 사람 보면 교황 제도를 비판하면서도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좀 합리성, 시대적 정당성 같은 걸 인정하려고 합니다. 인정까지는 안 하지만 비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 그 개신교 어떤 그게 리포메이션이잖아요. 리포메이션이 근대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히려 덜 이성적으로 됐다는 거인데
그게 사실은 제 머리는 납득이 잘 안. 그러니까 여기 저 11번부터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신앙 이성의 흐름에 반대하는 신비주의 운동도 있었고요. 가톨릭 전통 내에서. 그다음 부정신학.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부정신학이에요. 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들. 그다음 유명론.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편이 어딨냐, 이데아가 어딨냐, 이성이 어딨냐, 신앙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다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유명론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요. 그럼 그냥 허상이냐? 근데 이름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으로 존재한 것도 존재한 형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유명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다 이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화형을 안 당하고 살아남았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거스틴을 이어서 이런 이 10번의 흐름을 통해서 여기 있구나. 마이스터 에르카르트, 그다음 오컴, 윌리엄 오컴, 오컴의 면도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컴의 면도날은 뭐 복잡한 거 두 개가 있으면 간단하게 진리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의 종교기, 루터가 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루터는 어거스틴 스토원 출신입니다. 어거스틴 신학에 푹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하면서 신앙과 이성을, 그러니까 가톨릭에 있던 신앙과 이성을 분리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건 질문하시던 것처럼 과연 이것을 분리시키는 건 쾌거인가 그 반대인가? 이건 이 루터를 전공한 루터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쾌거란 건 뭐냐면 그야말로 이성을 띄어냄으로 인해서 마틴 루터가 띄어내줌으로 인해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발전한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아니면 이성이라는 걸 떼어내주면서 개신교는 너무나 몰이성적인 무식한 종교로 흘러버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이 주장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뭐 말씀으로 이것이 이성을 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부터 근대가 열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100년에 한 번씩, 50년에 한 번씩, 타임즈에서 지난 500년을 이끈 이런 거 뽑을 때 보면, 루터는 항상 개신교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3위 안에 항상 랭크가 됩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루터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 루터를 소화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냥. 이성은 아무런 필요 없다고 느끼게끔 소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성의 영역을 분리시킨 것이 오히려 이성에 대해서 더 신앙과 구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루터의 공헌도 분명히 있고요. 루터 자신의 작업들은 또 철저하게 이성적인 작업이었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죠. 루터도 워낙 저작물이 많아갖고 그래서 오락가락하죠.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믿음이 없는 신앙은 실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이제 루터는 지푸라기거는 아주 그냥 쓰레기, 요즘 말로 쓰레기지, 쓰레기 성경이다. 그런 말 없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 주장도 하고요.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루터는 이성의 반이성적인 인물이야? 이성적인 인물이야? 저는 참 기독교인입니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말 믿습니다. 질문하고 틀리다고 아까 교인이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근데 교인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설명해 맞아. 좋아. 리포메이션 개혁을 했다는 거는 네. 개혁의 대상이 그러니까 카톨릭이지. 엉망이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말도 안 되고 무슨 면접을 팔았다. 네. 개판이 됐기 때문에 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을 당한 애들은 뭘 지각하고 뭘 이성적이고 개판이고 네.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루터가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성적인 거, 그런 건 없잖아, 있죠. 면벌부 같은 걸 누가 감히 이성적이라고 보겠어, 그죠? 그렇죠. 요새, 그러니까 너무 카톨릭이 반이성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마녀 사냥을 한다든가. 그렇죠. 심시한 화형시키고,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 이성과 그 문자도 불가분의 관계인데, 문자, 번역, 이런 것들이 발전한 건 사실 루터의 공헌이죠.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잖아요. 그죠?
그 종교개혁 이전에 독일의 문맹률이, 그러니까 아예 문자 해독률이 한 20%가 안 됐답니다. 독일어 해독률이. 귀족들만 하는 거야. 귀족 중에서도 독일어 모르는 사람 많았답니다. 라틴어만 쓰려고, 폼 잡느라고. 근데 그 몇십 년 안에 루터가 막 책 번역하고 구텐베르크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하고 막 신학서적 써내고 하니까 또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막 돌리고 하니까 단 몇십 년 만에 문맹률이 오히려 20%로 줄었답니다.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일본 공부하면서 참 일본 사람들 미워도 메이지 유신이 한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어놨던 것처럼 구텐베르크와 루터의 합작한 게 실제로 둘이서 합작한 건 아니지만 그게 독일의 문맹률을 굉장히 낮춰버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맹률이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발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또 요새 연구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듣는 문화, 듣고 해석하는 문화였다면 문맹률은 읽고 해석하는 문화로 바뀌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것도 요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배운 놈들이 더하는 세상에서 윤석열 같은 놈들이 그 더한 세상에서 배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예. 아까 말씀한 거죠. 개신교가 뭘 이성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린 죄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그것도 쾌거라면 쾌거고요. 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예. 요 큰 제목이 빠졌구나. 근대 이성을 이제 보자면 데카르트가 이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란 말 잘 알죠. 우리가 생각, 이성, 영혼 뭐 이런 것들 송과 선 사이에 이게 컴마가 있어야 되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우리 송과 선 우리가 데카르트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은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막 수학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송과 선은 언제 우리가 공부했냐면 스피노자 할 때, 스피노자와 데카르트의 생각이 달라서 데카르트는 영혼과 어떤 이성 그런 것들을 뇌 안에 있는 송과 선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연결시킨다는 것이고 스피노자는 그걸 부정했었는데요. 뇌는 육체적인 거예요. 이제 데카르트는 물질과 마음을 나눴잖아요. 근데 뇌는 육체적인 거야, 물질이야. 근데 육체적인 안에 비육체적인 정신이 있어. 이거를 이제 데카르트가 해석하려고 고민 엄청 많이 했던 거죠. 이게 자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원론적으로 나누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잡은 거 있죠. 나누고 싶은데 그것도 고민했죠. 그래서 송과선이라는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송과선이라는 걸 이상한 그 선이 있는데 송과선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뭐 소나무 열매 뭐 그런 게 생긴 뇌에 실제로 있답니다. 그런 게 그런 부위가.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영혼과 육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이 사람 말고 약간 거의 창조과 같은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거 보면. 근데 오직 답답했으면 설명을 하려고 그랬겠어. 그러면서 이제 데카르트는 이제 말했듯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러니까 이성의 출발점은 나에 대한 성찰, 내가 갈 방향, 이것과 플라톤전 전통,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외부 보편의 진리, 그걸 통합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것들이 어떤 영혼의 세계는 또 따로 있다라는 주장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바로 루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대가 조금 뒤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성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데카르트, 칸트, 헤겔, 다른 철학자들도 많지만 이 세 사람이 이 이성의 시대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 시대를 주도하는 것과 맞선 철학자들도 있죠. 뭐 스피노자, 데카르트와 이제 대비되고요. 니체 뭐 워낙 유명하고요. 야, 이성이 어디냐 인간이, 의지가 최고지 뭐 그리고. 근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은 이성의 승리를 정치적으로 선포한 사건이죠. 뭐 프랑스 대혁명 때 뭐 전부들 십자가 끌어내리고 거기다 이성이라고 써붙였다라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데카르트는 일단 다음으로 보는 게 설명이 더 빠르겠군요. 그래서 근대 이성의 세 유형을 다시 설명하자면 데카르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방법적 이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근대 과학의 태동 시기에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뭐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적인 이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전체 존재자는 신이고 우주고 세계인데 그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쉽게 이성의 시대를 욕할 때 데카르트를 제일 먼저 욕하지 않습니까? 데카르트가 이성의 시대를 만들면서 인간 주체적인 이성을 만들어버리면서 과학이 발전되는 계기가 됐고 방법이 됐고 그걸 통해서 뭐 자연을 뭐 훼손하고 과학 만능의 시대를 만들었고 과학 만능의 시대가 가져온 오늘날 오염의 문제 이런 거 논문 쓸 때 데카르트가 꼭 들어가거든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이런 구분이 결국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었고 하는 것들이 이런 현대 문명을 비판하는 논문은 꼭 데카르트가 아주 공공의 적처럼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호크하이머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호크하이머가 이성이 도구화하면 맹목적이 되어 오류를 막는 비판적 기능을 상실한다. 그래서 도구적 이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책 이름은 도구적 이성 비판이고요. 호크하이머의 책은. 그러니까 호크하이머가 말하는 그 도구적 이성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런 방법적 이성과 똑같지는 않죠. 데카르트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죠. 너무 교회에 뺏겨버린 그런 내 자신을 내가 찾아서 내 생각이 결국 존재자를 규명하는데 첫 출발점이 되고 우주와 뭐 자연과 뭐 모든 것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발전하면서 정말 19세기 말 20세기에 대해서는 도구적 이성이 돼버린 거죠. 인간이 가장 중심에서는 뭐 계몽주의도 그런 걸 수 있고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근대 이성의 유형 두 번째로는 이제 근대 문화와 분화 과정에서 엉클어진 질서에 새로운 일관성을 부여할 필요성. 칸트란 제목이 빠졌네. 죄송합니다. 칸트입니다. 칸트입니다. 두 번째 칸트인데요. 근대 문화의 분화 과정에서 엉클어진 질서에 새로운 일관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와 칸트가 한 100년에서 200년 차이 나나요? 근데도 워낙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지. 예전엔 교회가 질서라도 잡아줬는데 교회의 권위는 떨어지니까 질서가 없어지니까 뭔가 막 중구난방이 되고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판, 우리가 잘 아는 순수 이성 비판, 그 다음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 예술 판단력 비판이라 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이성의 세계를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은 뭐 우리가 진선미로 나눴을 때 진이 될 수 있는 거죠. 진리의 진. 비판적 이성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도 한번 비판적으로 보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면, 선이죠. 진선미할 때 선이죠.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도 한번 비판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미학적인 걸 발달하는 거죠. 어디서 예술,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의 판단력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법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뭐 법조인이었단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의 법정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자기가 어떤 법과 윤리, 도덕, 질서 이런 걸 나누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가리키면서 법정이란 말을 칸트 자신이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이성은 근대 문화의 지형도를 다시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죠. 갓길러 뭐. 근데 이 세 사람이 완전히 뭐 데카르트, 칸트, 헤겔이 모든 걸 섞고 나면서 다 거기에 나머지는 다 변방해로 밀려나게 됐던 거죠. 세 번째 헤겔이죠. 헤겔이 왜 두 번이나 있냐. 헤겔의 이성은 역사가 숨쉬는 천년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헤겔도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신의 도성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몽의 시대가 열리고 이성의 시대가 열리니까 차마 그것을 기독교란 이름을 하지 못하고 뭐 절대정신 이러면서 그냥 기독교에다 다른 이름을 붙여버린 거죠. 그리고 헤겔이 말한 것은 자기가 사는 시대를 하나의 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래서 헤겔의 철학을 관념 철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철학은 관념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야말로 불교 용어처럼 불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처럼 하나의 개념으로 포착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헤겔 철학과 또 불교를 비교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불교가 뭐죠? 내가 하는 게 다 진리가 된다는 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기병 씨가 없으니까 또 이럴 때도 아쉽네.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그렇지. 아니 그건 기독교 그. 아니 이진수. 내가 하는 내 말이 저기 다 모르겠다. 그걸 안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저거 뭐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관념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냐.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마르크스는 헤겔
좌파죠. 사실은 헤겔 좌파인데 마르크스는 역사 철학이나 모든 것을 헤겔로부터 받아왔지만 사실은 헤겔의 관념론이 그런 걸 전혀 반대해버린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고요. 참, 니체도 참, 그래서 니체를 집어넣었구나. 헤겔의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뭘로 유명하냐면 자기 철학은 도끼다, 다 깨부수는 거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관념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했던 헤겔한테 니체와 마르크스가 비교했고 이제 덤벼들었던 거고요.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기를 철학사 아무리 공부해봤자 뭐하냐.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철학사는 플라톤과 니체의 싸움이라 그래요. 사실은 플라톤 계열과 니체 계열,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를 중심으로 한 존재론적인 것, 그 이성적인 것, 그것 싸움과 니체의 그것이 이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공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철학은 뭐냐 그러면 김어준식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아이고 플라톤과 니체 싸우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죠. 이건 너무 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플라톤과 니체가 아니면 플라톤과 니체 물론 개인적으로는 둘 다 훌륭하지만 니체가 쌓아온 그 역사적 그 무게감을 갖다가 고작 100년 정도 좀 지난 니체랑 비교하면 플라톤이 쌓은 역사적 무게감을 네. 그렇죠, 그렇지. 근데 감히 도전했다는 거지 혁명가적이라는 거지. 도끼로 그냥 이막 가는 거 아니야 그야말로. 근대 이후에서 사실 비판하는 이성은 좀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한테 주거나 그렇지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성을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애매하죠. 네.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건지. 그렇죠. 예. 그 기준은 애매한데 최근에 뭐 은평구 어디서 어떤 사람이 일본 도로를 휘둘렀고 이웃 주민을 죽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엄청 많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정신병이면 무죄를 받는데 그러면서 무죄를 바로 몇 년 전에 어떤 여성이 자기 아버지인가 자기 언니를 때려 죽인 일이 있었어. 근데 무죄로 나왔다 그러더라고. 언니가 무슨 하여튼 근데 그 신문에서 봤는데 두 사람 다 그 일본도를 휘두른 사람은 저 김건희가 보낸 세력이 자기를 뒤쫓는다고 망상에 빠져 있었고 그 언니를 때려 죽인 1년에 범죄한 사람은 그래서 지금 무죄를 받았대. 1심에서는 2심의 계류 중인데 그 사람도 또 뭐 신천지 세력이 세상을 다 장악하려고 자기를 뒤쫓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었대. 그래서 야 우리가 뭐 윤석열을 미워해도 이성을 잃지 말아야지. 윤석열이 참 나쁜 짓 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같은 거 반대 그 미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 쪽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조현병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뒤에서 막 한청이 들린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정상 참작돼갖고 무죄가 나도 깜빡만 안 갈 뿐이지 그 사람 거의 정신병원에 가서 계속 살아야 된다고. 결국 정신병원에 근데 그 죽은 사람 뭐가 되냐고 밤에 담배 피러 나갔다 죽었다 그러는데. 그럴 때 책임을 묻는 거에 대한 주체가 예. 그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성을 갖고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 책임의 깜빡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정신병원에 갇혀서 평생 있는 거. 정신병원이 낫죠. 깜빡 무시무시할 텐데. 아니 근데 정신병원은 더 미칠 것 같아. 무슨 우리가- 사람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둘 다 영화로만 봐서 아무도 몰라. 둘다 내 자유가 억압되는 다 영화에서만 우리가 봤지 뭐. 정신병원에서는 몸도 잘 없지만 이거까지 약도 먹어야 되는구나.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조금 소리 지르면 그냥. 자, 이건 헤겔의 어느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로더스 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데스가 자기 관념론에 대한 비판을 그때도 인식했는지 얘가 로더스 섬이다. 여기서 뛰어라. 로더스 섬은 저 그리스에 있는 섬이랍니다. 실제하는 섬입니다. 존재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 그 관념이란 거죠.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이성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든지 각 개인은 그 시대의 자식이다. 그러므로 또한 철학이라는 사상으로 포착된 그의 시대다. 철학이 그 자신의 시대를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고 로더섬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다. 그 개인의 이론이 실제로 그 시대를 넘어선다고 하면 그리고 그가 하나의 세계를 준비한다고 하면 이 세계는 오직 그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요즘 올림픽 기간인데 이제 올림픽에 자기가 넓이뛰기로 출전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 올림픽이죠. 근데 자기가 그야말로 믿지 못하는 요즘 말로 한 10m를 넓이뛰기를 했다는 거지 막. 그러니까 여기 로더섬이다. 너 올림픽에서 했던 거 여기서 왜 못하냐? 여기 로더섬이야. 여기서 한번 뛰어봐. 그럼 내가 증명해줄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겔이 말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에서도 예화로 쓴 적이 있는데 로더섬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연장되면 그것이 세계를 오늘날에 살아가는 세계도 증명하니까 그것이 또 시대와 시대를 합쳐버리면 전체적인 세계도 이제 아웃라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 자리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현 세계, 처한 세계를 가장 잘 해석하고 그 안에서 세상을 분석하는 것, 그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겔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야, 지금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 노동자들이 핍박당하고 모든 모순이 완전히 응축되다 못해 이제 폭발하기 직전인데 이걸 변혁을 해야지. 아, 이 세계가 그런 세계야, 모순이 심한 세계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마르크스는 비판을 했고요. 이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지젝 같은 사람도 이제 해겔, 신해겔 학파라 그러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해겔 학파라고 하면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런 절대자 존재 그런 걸 못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존심 상하니까 계속 지적도 나 무신론자야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거친 표현들도 비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것도 기독교 세계관을 못 벗어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지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제발 그럼 네가 사회주의를 재건하고 공산주의를 재건하는데 혁명에 나서라고 비판했을 때 뭐냐면 이 해겔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념 속에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지. 세계를 바뀐다는 거죠. 근데 저도 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물론 실천도 중요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대학 다니면서 못했던 그 자기 반성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내가 바르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겔이 오늘날 욕하는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근대 철학의 아버지처럼 불리고 있는 것도 그런 중에 일부인 것 같아요. 사실은 마르크스 철학이 더 빨리 망해버렸죠. 세계를 변혁시키겠다고 하는 그 철학적 기치를 들고 나섰지만 변혁시키기는커녕 다들 그냥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들 독재로 흘러버렸고 결국 100년이 최대 안 돼서 다 문 닫아버렸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재건하기 위해서 지젝 같은 사람들이 엄청 노력하고 하는데 지젝은 바로 관념론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실천적인 것보다. 또 하도 욕하니까 지젝이 딱 한 번 운동에 나섰죠. 그게 월스트리트에서 무슨 운동이지? 월스트리트 무너뜨려라 그 운동. 아큐파이 월. 그때 하고 잠깐 얼굴 비쳤어요. 거기 뉴욕에 가서. 그리고 또 사는 건 재밌게 살잖아요. 그죠? 결혼 3번 하고 막 그냥. 브라질의 모델하고, 지금 브라질의 모델하고 살든가. 그 지적의 첫 번째 아내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여성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 되게 이쁘던데 왜 이혼했지? 19세기까지 유럽 근세는 이성의 황금 시대였던 건 맞습니다. 정말 전부 19세기 인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칸트, 해겔, 더 거슬러 올라선 데카르트, 그 다음에 이성과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성의 일파라고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고민했던 니체, 돌아다니지 말라. 공부하러 가만 앉아서. 잘 잡고 있죠?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성이 이성이 이렇게 잘났으면 20세기는 왜 그 모양이었냐? 공부하라고 했더니 감시하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다음 2차 대전에서 홀로코스트, 이성이 왜 그 모양이었냐라고 하면서 우리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나오고 이성에 대한 비판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나오고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본래 하버마스 하기로 했잖아요. 하버마스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근데 이제 하버마스가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대 그야말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책으로만 운동할 때, 책으로만 전두환과 싸울 때 그때 엄청나게 하버마스 인기였어요. 그때 저작권 제도도 없을 때니까 하버마스 책들 주로 신림동에서 많이 번역되고 신림동에서 찍힌 책들 엄청 많았었어요. 비판 이론이라는 책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해적편으로 번역된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다시 이성 문제 있어. 20세기 초반에 완전히 1차, 2차 되는 홀로코스트 다
망가뜨렸지만 그렇다고 이성이 없는 시대는 그럼 깨끗한 시대냐?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서서 이제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 그걸 열심히 이제 운동을 했고요. 그 양반이 아직 살아계시더라고. 29년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동갑인데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하버마스 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듣던 이름이라 당연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시더라고 아직. 그러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도 나오고 다시금 이제 이성을 어떻게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소환할 수 있는지, 이성이 포스트 모더니즘 만능 시대 이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하는 이론들이 이제 하버마스를 통해서 주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뭘까? 뭐 정리하려니까 그 막 이렇게 막 미스프린트도 많고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참, 애가 뭔지 그냥 내가 원고를 넣은 것도 아니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정리하는 원고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시험판이라는지 원고도 못 넣게 돼 있어. 그냥 주제만 넣으래. 그래서 이제 잠깐 그래서 AI에다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학파 썼어요. 이렇게 8페이지를 만들어주네. 글씨가 좀 작습니다. 하여튼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 195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아까 말했던 호크하이머 같은 사람들이 이미 그 전부터 프랑크푸르트 대학인가 교수로 있으면서 그런 비판 이론에 대한 연구를 많이 시작했다는 거죠. 비판 이론입니다. 비판 이론. 요 그대로 읽어지면 글씨가 너무 작죠. 이거 키울 수 없지 이거는. 키워지네. 로테이트를 하십시오. 이게 지금 로테 어떻게? 정확하게는 아니 디바이스를 이렇게 로테이트 하면은 이렇게 호리존털 나오거든요. 가만 있어봐. 근데 AI에서 저렇게 아예 PPT처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용도 내가 입력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긴장하잖아, 규진 씨. 나 어떻게 다 해야 돼? 아니 그냥 디바이스를 이렇게 들릴 때만 이렇게. 아니 나는 걸 항상 잠궈놨거든. 아니 그래서 어떻게 돌려놔? 여기 있구나. 여기 있잖아. 야, 안 돌아가는데? 야, 왜 안 돌아가? 야, 거기에선 제대로 보입니까? 예, 세워놓고 돌려야죠. 이렇게? 네. 사람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근데 나 이게 돌아가 너무 싫어하고 항상 락 해놓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문화, 정치, 경제 전반에 어찌 영향을 미쳤고요. 이거 또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대학 졸업한 지가 몇 년입니까 벌써?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40년인데도 참 이런 학파들 오래 가네요 진짜. 하버마스나 뭐 하이데거 이름도 그때부터 듣던 이름이 아직도 철학계에서 들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때 한창 많이 공부들 할 때죠. 비판 이론은 기존 사회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이론은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가치를 강조하며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해방과 사회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거 뭐 그림만 어떻게 그림 다 자기들이 잡아준 건데 어떤 연관인지 모르겠어. 내가 든 거 아니야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 이게 뭐냐면 뭐더라 앱 이름이 하여튼. 주요 사상가들이 왜 미용을 하는 게 나오지? 프랑크 학파의 주요 사상가로는 마르크제, 뭐 잘 알죠? 마르크제 1차원적인가 뭐 그런. 아까 하던 호크하이머, 아도르노도 우리가 아도르노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아도르노는 이제 뭐 2차 대전 이후, 홀로코스트 이후에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죠. 감정이란 것도 없어졌다는 거죠. 이들이 현대사회의 불평등과 억압을 비판하는 문화산업의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거죠, 사실은. 제가 만들었던 텍스트는 더 좀 깊은 거였는데 이게 시험판이라 내가 넣은 텍스트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저 사진도 AI가 만든. 그럼요. 예. 아니 이게 너무 랜덤한 거니까. 아니 요 밑으로는 남자야. 그래? 손도 남자야. 아니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겠지. 한 자기. 다른 사람이 없어봐서 몰라. 화장해준 사람. 그지? 아니야 코하고 요 밑에는 남자가.
문화산업 비판, 뭐 근데 이거는 약간 꼰대 같죠. 약간 그 현대적인 현대 문화 소비자들을 좀 비판한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장난하는 것 같아. 사진마다 하나씩 좀 특이한 게 있어.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은 현대사회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 환경운동 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사상은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걸 좀 잘 이용해 보려고. 근데 보니까 1년 이용료가 23불밖에 안 돼. 23불 9급밖에 안 돼. 이거 뭔데? 이게 이름이 뭐더라? 또 잊어먹었어. 아, 그걸 돈 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공짜로 한 거라니까. 근데 이제 이제 가입을 해보려고 이거는. 근데 저기 자기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돈 주고 한 건 넣을 수가. 예. 굳이 돈까지 써가면서 슬라이드 고. 그러니까 슬라이드 S, 슬라이드 고였고. 슬라이드 고닷컴. 하지마? 23불 아까워요? 이거 채찍 하면 이미지 빼고 그냥 내용 좀 더 잘 해줄 것 같아. 근데 안 되더라고. 그 챗GPT 안에 있는 걸 해봤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 그것도 걔들도 가입하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 자기 거 쓰라고? 아니, 아무도 안 가르쳐 주면서. 제 써도 되지만 다른 거에서 어, 글자를 말할 때 어. PPT에 적당하게 좀 길지 않고 짧게 소제목 잘 붙여서 해라. 그럼 그렇게 해요. 해봤어, 그것도. 근데 마음대로 안 나오더라고, 마음같이. 그러니까 그걸 다룰 줄 알아야죠. 네. 강아지를 다룰 줄 알아야 강아지가 잘 말을 듣지. 강아지 아무렇게 때린다고 강아지가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듣나, 제가 내 말을? 아나운서들 말 다 해주잖아요. 그거는 원고, 그건 100%다 써주는 거지, 그거는. 아니 말.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처럼 써줘라. 그럼 써주지. 그래서 계속 앞으로 사회 정의와 인간 해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논의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관이 여전히 중요하죠. 근데 그림은 저들이 마음대로 뽑는 것 같아, 진짜. 재밌죠, 그래도. 요런 것까지 잊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 Your email. 이건. 템플릿 만들어준 거네. 91은 어느 나라야? 91이 어느 나라지, 진짜? 또 뭐. 뭐 러시아나 이런 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거 다 빼가는 거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닐까 우리? 템플릿이잖아.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 찾아오면 돼. 90일이 어디 나냐냐 물어보면 돼. 내가 찾아볼까? 거의 교육용으로 쓰려고 인도. 만든 건가요? 예. 인도면 믿을만하죠. 요새 인도가 뭐 최고죠. 인도에서 만들었나 보다. 더 웃기는 건 하버마스가 이제 이런 21세기의 그 이성 같은 걸 비판하면서 유럽, 그러니까 이제 감탄사 유럽이라는 책을 써서 번역이 된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도.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책을 다 읽지는 않고 그냥 서평 같은 거 중심으로 이제 텍스트를 써놨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워낙 유명한 학파니까 AI가 그 정도는 다 알 건데 하버마스에 유럽을 했더니 그것도 얘가 또 찾아주더라고. 지가 만들어주더라고. 잠깐 보겠습니다. 하버마스의 유럽, 현대 유럽의 정체성과 미래. 하버마스의 유럽은 현대 유럽의 정체성과 미래를 탐구한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발표에서 그의 주장을 통해 유럽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치 통합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의 중점을 둔 것 같아. 하늘을 봐. 그리고 뭔가 또 그리고 유럽의 정체성 개념. 이 하버마스도 보니까 이 책으로만 보면 어쨌든 유럽에 대한 그런 자긍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 하버마스도 유럽의 정체성이 단순히 지리적 경계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대신 이는 공동의 역사, 가치 그리고 문화적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뿌리는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유럽에 근데 이제 무슬림들이 자꾸 이제 이민 오고 하면서 그 경계에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현대 유럽이 그럼 어떤 도전 과제를 갖고 있느냐? 다양성과 통합의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도전이 정치적 및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007년인가 쓴 책이던데요. 그때 이미 시작됐는데 뭐 사실은 이 노인네들은 글 책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 뭐 다 이미 시작됐는데 무슬림들 들어오고.
하버마스는 유럽이 민주주의가 포용적인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유럽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뭐 공론장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공론장 뭐 하버마스 이론의 같이 공론을 이제 공개적인 곳에서 이제 토론해보자 공론장 이런 것들이 유럽 의회의 어떤 기초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버마스의 영향도 있었던 거죠. 밑에가 하버마스 영향이네요. 하버마스의 이론이 현대 유럽의 정치적 담론과 사회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상은 유럽의 정체성 재구성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유럽의 미래. 유럽은 유럽의 정체성과 미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통합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 양반은 그러니까 EU의 완전히, EU의 또 이 사람은 EU 성애론자네. 그죠? 약간 내용만 보면. 근데 저도 잠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성이라는 것들이 또 전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일본의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적은데 일본의 기독교는 이미 일기라는 게 있고요. 일본 기독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더라? 조합교회라는 게 있어요. 일기라는 거는 모든 일본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유럽이나 미국에. 근데 모든 기독교 교단을 통합해서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라고 할 때 그 일본은 국가 이름이 아니라 교단 이름인 게. 다 장로교, 감리교 다 통합을 한 거죠. 캐나다 연합교회가 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왜 이 구분이 뭐 의미가 있나. 근데 또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또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또 미국은 아직은 전체적으로 안 흐르고 이렇게 뭐 장로교, 감리교 성공해 있고 요즘 메노나이트 같은 것들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평화운동하는 거 보면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 보편 이것과 개별과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는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성의 어떤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은 항상 카톨릭적이죠. 카톨릭이 어떤 조직화되어 있고 체계적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신교는 망나니처럼 보이니까 개교회 중심이고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버마스 그냥 맛만 보고요. 규진 씨는 비웃었지만 내 수준으로 이 정도 AI를 개발하는 것도 찾아낸 것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안 그래요? 당장 저 태희 씨도 도움받았잖아요.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것도